여러분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그냥 다 똑같은 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봤던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는요, 정말 그냥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 오신 분들도 계셨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문제로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우선 가장 흔한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다리쥐의 90% 이상은 근육 경련입니다. 이건 그냥 근육이 갑자기 수축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마치 고무줄을 너무 세게 당겼다가 놓으면 튕기듯이 우리 종아리 근육이 갑자기 오그라드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저절로 풀리거나 제가 곧 알려드릴 방법으로 대처하시면 금방 나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10%입니다. 이 10%에서는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혈관이라고 하면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속에 피가 흐르는 파이프가 있는데 이 파이프가 막히거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정맥이라고 하는 파이프에서는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데요. 여기에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면 다리가 붓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은 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피떡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가면 숨을 못 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또 동맥이라고 하는 파이프도 있는데요. 이건 심장에서 나온 신선한 피를 다리로 보내는 파이프입니다. 이게 막히면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지면서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피가 안 가니까 다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시간을 보세요. 보통의 근육 경련은 10분에서 20분이면 풀립니다. 그런데 30분, 1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 이건 뭔가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양쪽 다리를 비교해 보세요. 한쪽 다리만 붓거나 한쪽만 빨갛거나 파랗게 변했다면 이건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 경련은 보통 한쪽에만 생기지만 붓지는 않거든요. 셋째, 다른 증상이 같이 있는지 보세요. 그냥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어진다면 이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넷째, 만져보세요. 쥐가 난 다리를 만졌을 때 다른 쪽보다 차갑다면, 특히 색깔까지 창백하거나 파랗게 변했다면 이건 동맥이 막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뜨겁고 빨갛다면 정맥에 염증이나 혈전이 생겼을 수 있고요. 다섯째, 쥐가 풀린 후를 관찰하세요. 보통 근육 경련은 풀리고 나면 약간 뻐근한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쥐가 풀렸는데도 계속 욱신거리고 몇 시간이나 하루가 지나도 계속 아프다면 이건 단순한 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건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다리 쥐는 정말 별거 아닌 근육 경련이에요.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혈관 문제라면 빨리 대처해야 큰일을 막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뭔지 아세요? 그냥 쥐인 줄 알고 참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너무 늦게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간단한 치료로 끝났을 텐데 시간을 놓쳐서 큰 수술을 받거나 더 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심스러우면 일단 오세요. 와서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인 거고, 만약 뭔가 있다면 일찍 발견해서 정말 다행인 거니까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10분에서 20분 안에 풀리고 다른 증상이 없다면 대부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만 붓거나 색깔이 이상하거나 차갑거나 숨이 차거나 통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안녕하세요. 혈관 전문의 김호성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위험 신호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이 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30년 동안 일하면서 정리한 거니까 믿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한쪽 다리만 붓고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양쪽 다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쪽만 부었다면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왜냐하면 정맥에 피떡이 생기면 바로 그 혈전이 생긴 쪽 다리만 붓거든요.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길이 막혔으니까 다리에 피가 고여서 붓는 거예요. 마치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역류하는 것처럼요. 특히 종아리가 팽팽하게 부어서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들어간 자국이 천천히 돌아온다면 이건 정맥 혈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 그냥 오래 서 있어서 부은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검사해보니 정맥 혈전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붓는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다리가 차갑고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동맥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동맥은 심장에서 신선한 피를 다리로 보내는 파이프인데 이게 막히면 다리에 피가 안 가니까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처음엔 창백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푸르스름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겨울에 수도관이 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안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피가 안 가니까 다리가 차가워지고 색깔도 변하는 거예요. 만약 다리를 만졌을 때 반대쪽보다 확실히 차갑다면, 특히 발가락이 파랗게 변했다면 이건 정말 응급 상황입니다. 6시간 안에 치료받지 않으면 다리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즉시 구급차를 부르세요.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쥐가 풀린 뒤에도 몇 시간에서 하루 이상 계속 욱신거리거나 뻣뻣한 경우입니다. 보통 근육 경련은 풀리고 나면 조금 뻐근한 정도로 끝나는데요. 만약 쥐가 풀렸는데도 계속 아프다면 이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걸을 때마다 아프거나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더 아프다면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진료한 70대 할아버지 한 분은 어젯밤에 쥐가 났는데 아직도 아파요 라고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정맥에 염증이 생긴 거였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약물 치료로 좋아지셨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다리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다리하고 숨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리 정맥에 있던 피떡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가면 폐색전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됩니다. 폐에 혈관이 막히니까 숨을 쉬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만약 다리가 부었는데 갑자기 숨이 차거나 가슴이 찌르는 듯이 아프거나 기침할 때 피가 섞여 나온다면 이건 1초도 지체하면 안 됩니다. 바로 119를 부르세요. 제가 응급실에서 봤던 가장 위험한 순간들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라고 참았다가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가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신경이나 혈관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발가락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잘 안 움직인다거나 다리를 만져도 잘 못 느낀다거나 걸으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당뇨가 있으면 원래 발의 감각이 둔해지는데 여기에 혈관 문제까지 생기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제가 본 환자 중에는 원래 발이 저려서 몰랐어요 라고 하시다가 결국 발가락을 잃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자, 여기서 정맥 문제와 동맥 문제를 구분하는 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정맥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가 붓고 무겁고 뜨겁고 빨갛게 변합니다. 피가 심장으로 못 돌아가니까 다리에 고여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가 차갑고 창백하고 아프고 힘이 빠집니다. 피가 다리로 못 가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정확히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겁니다. 의사인 저도 때로는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우면 일단 병원에 가세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원에 와서 아무 문제 없다고 나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안심하고 집에 가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정말 문제가 있는데 안 오시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을 수 있어요. 다음 장에서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리쥐가 났을 때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안전한 응급대처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이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20년 동안 환자분들께 직접 가르쳐 드렸던 방법들이고요. 정말 효과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 덕분에 밤에 잘 넘어갔어요 라고 말씀해 주신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발등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쥐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침대에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세요. 그 다음에 발끝을 잡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절대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이미 경직된 상태인데 갑자기 세게 당기면 근육이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20, 최소 30초 정도 당긴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경련이 풀립니다. 이걸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대부분 쥐가 풀려요. 만약 발끝을 잡기 힘드시면 수건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양쪽 끝을 잡아서 당기는 거예요. 특히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방법이 더 편하실 겁니다. 제가 70대, 80대 환자분들께 가르쳐 드릴 때도 이 방법을 많이 추천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겁니다. 쥐가 난 부위를 직접 만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부터 천천히 마사지하는 거예요. 먼저 발바닥부터 시작하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가운데를 눌러주면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합니다. 그 다음에 발뒤꿈치에서 종아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특히 아킬레스건 부분을 잘 마사지해주면 좋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어디냐고요? 발뒤꿈치 위에 있는 두꺼운 힘줄이에요. 여기를 엄지와 검지로 살짝 잡고 위아래로 문질러주면 종아리 근육이 이완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5분 정도 마사지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쥐가 풀리고 통증도 줄어들어요. 세 번째 방법은 온찜질입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종아리에 대는 거예요.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한데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의 감각이 둔해서 화상을 입어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손으로 먼저 온도를 확인하고 대세요. 온찜질을 10분 정도 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만약 핫팩이 없으시면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물기를 짜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환자분들께 전자레인지에 젖은 수건을 30초 정도 데워서 쓰세요 라고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단, 너무 뜨겁지 않게 조심하셔야 해요. 네 번째 방법은 벽을 이용한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에서 한 걸음 정도 떨어져 서세요. 그리고 양손을 벽에 대고 한쪽 발을 뒤로 쭉 빼는 거예요. 이때 뒤쪽 발의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종아리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자세를 30초 정도 유지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다음에 한 번 더 반복하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쥐가 났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예방 차원에서 하셔도 정말 좋아요. 특히 자기 전에 하시면 밤에 쥐가 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좀 특별한 방법인데요. 응급실에서 일부 의료진이 경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위십술 중앙을 강하게 꼬집는 거예요. 인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코 바로 아래에 있는 홈 부분이죠. 여기를 엄지와 검지로 꽤 세게 꼬집으면 다리 쥐가 풀린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법은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꽤 있어요. 아마 통증으로 인한 주의 전환 효과일 수도 있고 신경 반사 작용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원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되 효과가 없으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표준적인 방법에 집중하시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일반적인 근육 경련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두 번째 장에서 말씀드린 위험 신호가 있다면 이런 응급처치보다는 즉시 병원에 가는 게 우선이에요. 한쪽 다리만 붓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숨이 차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이런 방법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절대 무리하게 힘을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쥐가 났다고 해서 다리를 세게 주무르거나 때리거나 갑자기 일어서서 걷는 건 오히려 근육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항상 천천히 부드럽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본 사례 중에 쥐가 났다고 너무 세게 마사지하다가 근육이 파열된 분도 계셨어요. 그분은 빨리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급하게 하셨던 거죠. 결국 깁스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천천히 부드럽게를 강조합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잘 기억해 두시면은 새벽에 갑자기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첫 번째 발등 당기기와 두 번째 마사지는 정말 효과가 좋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왜 다리에 쥐가 나는지 그 원인을 자세히 알아보고 각각의 원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리에 쥐가 왜 나는지 궁금하셨죠? 제가 응급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선생님, 저는 왜 자꾸 쥐가 날까요? 입니다. 오늘은 그 원인을 6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각각에 맞는 해결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갑작스러운 활동 증가나 근육 피로입니다.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거나 오래 걷거나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면 근육이 지쳐서 쥐가 나기 쉬워요. 제가 진료한 6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손주들이랑 놀이공원 갔다 왔더니 그날 밤부터 매일 쥐가 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걸으셨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저녁에 가벼운 스트레칭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세요. 너무 격하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천천히 근육을 풀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낮에 많이 움직인 날에는 꼭 하세요. 그러면 밤에 쥐가 나는 걸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우리 몸에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있는데요. 이게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는데 꼭 필요합니다. 마치 자동차에 엔진오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근육도 전해질이 있어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특히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전해질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물을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고 바나나, 시금치, 감자, 유제품, 견과류를 드세요. 바나나는 칼륨이 많고 시금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우유나 요구르트는 칼슘이 많거든요.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 자연스럽게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당뇨,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쥐가 자주 납니다. 피가 잘 안 가니까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마치 물을 안 준 화분의 식물이 시들듯이 근육도 영양분이 부족하면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혈당 조절 잘 하시고 혈압약 꾸준히 드시고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세요. 하루에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혈액순환이 많이 좋아집니다. 단,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체력에 맞게 천천히 늘려가세요.
네 번째 원인은 약물입니다. 인뇨제, 일부 항고혈압제, 콜레스테롤 약 같은 지질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부작용으로 다리쥐가 날 수 있어요. 인뇨제는 소변으로 전해질을 많이 빠져나가게 하고 일부 콜레스테롤 약은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절대로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쥐가 나서 약을 끊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고혈압 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고 콜레스테롤 약을 끊으면 심장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이 약 먹고 나서부터 다리에 쥐가 자주 나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약을 바꿔주시거나 용량을 조절해 주실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약 때문인 것 같아도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수면 자세입니다. 발끝이 아래로 향한 채로 자거나 무거운 이불에 발이 눌려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수축된 상태가 돼서 쥐가 나기 쉬워요. 특히 겨울에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발 밑에 수건이나 쿠션을 놓아서 발목이 90도 정도 유지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자면 더 좋습니다. 무거운 이불보다는 가벼운 이불 여러 장을 겹쳐서 덮는 게 낫고요. 발이 답답하면 발만 이불 밖으로 내놓고 자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신경 전달도 느려져서 쥐가 자주 납니다. 60대가 되면 근육량이 젊을 때의 70% 정도로 줄어들고 70대가 되면 60%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근육이 적으니까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지치고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하태근 강화 운동을 하세요. 까치발 들기, 발목 돌리기, 의자 잡고 한 발로 서기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특히 까치발 들기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처음엔 10번씩 3세트, 익숙해지면 점점 늘려가세요.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 같은 단백질 음식을 매 끼니마다 조금씩 드세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6가지 원인을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 원인이 겹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70대에 당뇨가 있고 이뇨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노화, 혈액순환 저하, 약물 3가지 원인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런 쥐를 예방하는 8가지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니까 꼭 들어주세요. 자, 이제 다리쥐를 예방하는 8가지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이것만 꾸준히 하시면 정말 좋아집니다 라고 권해드렸던 방법들이에요. 특히 이 루틴을 실천하신 분들은 선생님, 정말 쥐가 안 나요 라고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루틴은 저녁 5분 스트레칭입니다. 자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하세요. 먼저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리세요. 그 다음에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펴는 동작을 20번 정도 반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서서 벽을 짚고 종아리를 늘리는 스트레칭을 양쪽 30초씩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효과가 좋아요. 제가 진료한 70대 할머니 한 분은 매일 밤 쥐가 났는데 스트레칭 시작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핵심은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 루틴은 수분과 전해질을 분할해서 섭취하는 겁니다.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오전에 2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2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중요한 건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게 되고 그러면 피로가 쌓여서 오히려 쥐가 나기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 간식으로 바나나 반 개나 아몬드 한 줌 정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 양을 조절하세요. 세 번째 루틴은 1시간마다 발펌핑 10회에서 20회 하기입니다. 특히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TV 보시거나 책 읽으시는 분들은 꼭 하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위로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마치 펌프질 하듯이 피를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걸 J-펌프라고도 하는데 다리의 고인 피를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TV 보실 때 광고 나오면 하시고 신문 읽다가 한 명 끝나면 하시고 이렇게 습관을 만드시면 좋아요. 네 번째 루틴은 수면 자세 교정입니다. 발목이 중립 위치에 오도록 하고 무거운 이불은 피하세요. 발끝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발밑에 수건을 말아서 받쳐두는 것도 좋고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은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그러면 다리가 꼬이지 않아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에 전기장판 쓰시는 분들은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너무 뜨거우면 땀이 나면서 전해질이 빠져나가고 탈수가 되면 쥐가 나기 쉬워집니다. 적당히 따뜻한 정도가 제일 좋아요. 다섯 번째 루틴은 따뜻한 족욕이나 샤워입니다. 자기 전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밤에 쥐가 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족욕할 때 굵은 소금을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더 좋아요. 소금이 삼투압작용으로 부기를 빼주고 피로를 풀어주거든요.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물 온도를 꼭 확인하세요. 손으로 먼저 온도를 재고 너무 뜨겁지 않은지 확인한 다음에 발을 담그세요. 여섯 번째 루틴은 약물 점검입니다. 병원에 가실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 요즘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데 제가 먹는 약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실 때도 이 약 먹으면 다리 쥐가 날 수 있나요? 라고 미리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뇨제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셔서 전해질 수치를 확인하세요.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너무 낮으면 보충제를 처방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절대 임의로 약을 끊거나 용량을 조절하지 마시고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일곱 번째 루틴은 겨울철 보온 양말 착용입니다. 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쥐가 나기 쉬워요. 그래서 따뜻한 양말을 신는 게 좋은데 너무 조이는 건 오히려 해롭습니다. 발목 부분이 너무 조이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든요.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너무 조이는 거예요. 넉넉한 사이즈로 바꾸세요. 그리고 잘 때는 양말을 벗는 게 좋은데 꼭 신고 자고 싶으시면 아주 헐렁한 수면 양말을 신으세요. 여덟 번째 루틴은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술은 탈수를 일으켜서 전해질 균형을 깨뜨립니다. 특히 저녁에 술을 마시면 밤에 쥐가 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제가 진료한 60대 남성분이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씩 마셨는데 끊으니까 쥐가 안 나요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끊기 힘드시면 양을 줄이고 술 마실 때 물도 충분히 마시세요.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하니까 이번 기회에 꼭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8가지 루틴을 다 하려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먼저 한두 가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늘려가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는 저녁 스트레칭만 하고 다음 주부터 발 펌핑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적어도 한 달은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시면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편하게 주무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시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다리 쥐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몸의 신호입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요. 구분하고 대처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근육 경련이라서 천천히 풀리는데요. 한쪽만 붓거나 차갑고 창백해지거나 숨이 차면 그건 기다리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그런 때는 집에서 버티지 말고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 갔다가 별일 없다고 나오면 그게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안심하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밤에서 바로 하실 수 있는 10분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전에서 다리를 살살 준비시키는 겁니다. 의자에서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시고 발끝을 몸쪽으로 살짝 당겼다 놓는 동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숨은 편하게 쉬고 절대 세게 잡아당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침대에 누우면 발목이 아래로 처지지 않게 작은 수건을 말아 발밑에 받쳐보시기 바랍니다. 발목이 가운데로 곧게 서 있으면 밤에 근육이 덜 놀랍니다. 셋째로 물 마시는 습관을 정리합니다. 낮에는 자주 조금씩 드시고 자기 2시간 전에서는 물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꾸 화장실 가느라 잠이 깨면 몸이 더 피곤해지고 쥐가 잘 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실천표를 드리겠습니다. 첫날에서는 저녁에 다리 풀기 5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에서는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물 마신 컵수를 손가락으로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에서는 낮에 앉아있을 때마다 발끝을 위아래로 10번씩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날에서는 알람을 1시간마다 조용히 울리게 해서 그때마다 발을 싹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날에서는 수면 자세를 확인하시고 이불이 너무 무거우면 가볍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날에서는 따뜻한 물에서 족욕을 10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도는 손등으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날에서는 약 드시는 목록과 쥐가 난 시간을 메모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료에서 그 메모를 보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병원에 갈지 말지 헷갈릴 때는 메모 4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언제 시작했고 얼마 동안 계속됐는지입니다. 2번 한쪽만 그랬는지 양쪽이었는지입니다. 3번 색이 변했는지 차갑거나 뜨거웠는지입니다. 4번 숨이 찼는지 가슴이 답답했는지 약을 바꾼 시점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4가지를 적어 오시면 진료가 훨씬 빨라집니다. 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의료 상담을 대신하지 않는데요. 의심이 들면 바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 때문에 그런 것 같아도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담당 의사에서 상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정맥 문제와 동맥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검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혼자서 오래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가볍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쥐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천천히 발끝 당기기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근육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따뜻하게 데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지 않게 오늘 알려드린 생활 루틴에서 한 가지씩만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밤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밤이 쌓이면 몸이 기억합니다. 몸이 기억하면 쥐는 점점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특히 잘 맞았던 응급법 한 가지를 댓글에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줄이 다른 분의 새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이 내용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배우자에게, 이웃 어르신에게 공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저녁 5분 하퇴근 루틴을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요. 그 영상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부터 10분 조용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